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원정 이후 처음으로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며 리버풀과 아스날의 승점 차는 단 2점, 3위 맨시티는 리버풀과 2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면 승점 1점 차 단독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선두 자리를 건네줄 위기에 놓였으며 다음 벌리전에서의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다시 수습해야겠죠. 사실 아스날 원정에서 패배한 것이 많이 아프지만 경기력 측면에서 아스날과 비등한 상황에서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되려 완패를 당했다 보니 승점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그리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 왜 리버풀이 이토록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던 것인지 피드백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리버풀의 완패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팅 한계점. 사실 경기를 해보기도 전에 이미 고전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매치였습니다. 소보슬라이의 부상 이슈, 누네스의 컨디션 문제로 인한 벤치 스타트, 브래들리의 이탈. 브래들리는 또 다른 옵션으로 벤치에 남는다 하더라도 소보슬라이, 누네스 둘 모두 스타팅으로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클럽은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버트슨도 복귀 후 모두 벤치 스타트를 할 만큼 아직은 완전한 풀핏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팅으로 나서기도 쉽지 않았죠. 사카와의 매치업을 고려한 고메즈 출전이겠지만 이는 당연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한계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부분에서 압도당한 경기라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선제 실점을 했을까? 두 번째, 세 번째 실점은 개인의 미스, 분위기적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실점한 것이라서 크게 언급할 내용은 없지만 선제 실점은 세부적으로도 꽤나 타격이 컸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전반 13분 살리바가 벤 화이트의 패스를 이어받는 상황입니다. 살리바가 볼을 잡는 시점에서 최전방 압박은 조타가 1차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갈량이스에게 패스를 하고 마갈량이스가 받은 시점에서 보시죠. 조타는 마갈량이스의 패스 방향을 블록하기 위해 움직이고 그라벤베르가 2차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존스는 자연스럽게 패스를 받으러 가는 조르지뉴에게 맨마킹을 붙고 박포는 진첸코를 견제하며 현재 이 상황만 두고 봤을 땐 자연스러운 압박 스위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베르츠가 볼을 받으러 내려옵니다. 이날 아스날의 전방 자원으로 나온 하베르츠가 공간으로 움직이며 패스기를 열어주는 이 행동 하나가 사실상 득점으로 이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자 패스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동. 하베르츠가 아래로 움직이게 되면서 6번으로 나온 알리스터가 하베르츠를 따라 붙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 마갈량이스가 조르지뉴에게 패스. 조르지뉴가 받자마자 하베르츠에게 원터치로 풀어주는 순간 각포는 당연히 자신의 앞으로 볼을 받으러 오는 하베르츠에게 압박을 가하고 알리스터 또한 함께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이 순간 본래 진첸코에게 붙어있던 각포가 하베르츠의 움직임에 반응하게 되면서 진첸코는 자유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조르지뉴는 하베르츠에게 패스하며 마갈량이스, 조르지뉴, 하베르츠 3자 패스가 완성되고 하베르츠는 자신에게 각포가 붙은 것을 인지한 채 마갈량이스에게 리턴 패스. 이 순간 다시 보시면 하베르츠의 이 움직임 하나로 각포와 알리스터 두 선수가 하베르츠 한 명에게 붙게 되었고 진첸코는 역시나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하베르츠는 리턴 패스를 하며 또다시 3자 패스 구조를 만들고 마갈량이스는 하베르츠의 패스를 이어받아 마킹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 놓인 진첸코에게 패스를 하게 됩니다. 모든 압박이 풀려버렸죠. 이후 하베르츠는 마갈량이스의 패스각을 본 뒤 곧바로 전방 공간을 향해 움직입니다. 진첸코가 볼을 받아 전진하는 상황에서 마르티넬리는 직선적으로 측면을 공략하게 되고 아놀드는 마르티넬리를 따라가게 되면 공간을 방어할 수 없다 판단하여 직접 챌린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아놀드가 진첸코에게 붙게 되면서 코나테는 자연스럽게 마르티넬리와 맨마킹이 붙어버립니다. 코나테가 마르티넬리의 드리블을 신경 쓰는 탓에 수비 라인이 끔찍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진첸코는 아놀드의 챌린지 시도가 있는 만큼 무리한 드리블을 선택하진 않았고 한번 접는 과정에서 잠시 멈춰서 보면 하베르츠는 굉장히 영리하게 알리스터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하베르츠는 코나테, 알리스터, 반다이크 3명의 시야 안에서 움직이며 수많은 수비 선택지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하베르츠가 수비수들을 당겨줌으로써 웨데고르는 자유로운 공간에 놓이게 됩니다. 아놀드의 챌린지 시도는 결과론적으로 아무런 지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베르츠의 움직임 하나가 얼마나 머리 아프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다이크 입장에선 하베르츠도 시야에 보이고 웨데고르 또한 시야에 있기 때문에 중앙 공간을 내주면서 하베르츠 쪽으로 따라가든 중앙 공간을 커버하면서 패스를 차단하든 또 한 번의 지체를 하든 참 애매한 판단을 하게끔 유도당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첸코가 웨데고르에게 패스하고 원터치 스루 패스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잠시 멈춰보면 코나테는 마르티넬리, 하베르츠
하베르츠, 이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스타트를 빼앗기게 됩니다. 반다이크는 붙으려고 했던 것인지 오프사이드 트랙을 만들고자 한 것인지 목적이 불분명한 선택을 하게 되었으며 하베르츠는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뒷공간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골키퍼와 1대1을 마주하게 되었죠. 이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리버풀 선수들의 판단도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아르테타가 왜 하베르츠를 데려왔고 어떤 방식으로 하베르츠를 활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프더볼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높은 선수입니다. 패스를 받으러 가는 공간에 대한 움직임, 리턴 패스를 주고 다시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두 번의 3자 패스를 통해서 리버풀의 압박 스위칭을 벗겨내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죠. 대단한 선수입니다. 리플레이 보고 감탄에 감탄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것은 반대로 리버풀 수비는 또 엉망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점 과정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는 3번 정도 해당 실점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라벤베르의 안일함. 조르지뉴가 마갈량이스의 패스를 받고 하베르츠에게 3자 패스를 전달하는 순간 그라벤베르는 마갈량이스가 조르지뉴에게 향했던 패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인지 이 중간에서 큰 동작으로 아쉬움을 표출합니다. 그 큰 동작을 하는 동안 조르지뉴는 하베르츠에게 패스, 하베르츠의 리턴 패스가 마갈량이스에게 아주 수월하게 전달됩니다. 이미 압박 대상이 스위칭되어 진첸코가 비어있는데 말이죠. 혹여나 그라벤베르가 아쉬움을 표출하는 게 아닌 곧바로 정신을 차려 움직였다 하더라도 하베르츠의 패스 루트를 차단했을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마갈량이스의 패스가 머뭇거릴 수라도 있게끔 방해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라벤베르의 안일함. 위리겐 클롭은 그동안 수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체인벌린마저도 압박 능력을 키워줄 만큼 열정이 있는 감독이지만 추후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기까지 그라벤베르가 이 압박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올라오지 못한다면 새 감독 아래에서는 자리를 보장받지 못할 거라 확신합니다. 결국 소보슬라이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던 순간이었죠. 잠시 데이터도 가져와 본다면 1월 초 집계된 기록으로 90분당 기록입니다. 소보슬라이 미드서드에서의 압박이 17.9회, 압박을 통한 턴오버 유발 5.1회로 팀 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그라벤베르는 미드서드에서의 압박이 13.5회, 턴오버 유발 3회로 경쟁자인 엘리엇, 존스, 소보슬라이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치죠. 애초에 그라벤베르의 압박 능력을 개선시키고자 데려온 것이지만 클롭이 있는 동안 향후 4개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미래가 조금 어두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놀드의 챌린지 시도. 자신이 수비해야 되는 마르티넬리를 두고 챌린지 시도를 한 것이라면 완전한 지연행이든 볼을 인터셉트하든 파울을 해버리든 어떻게든 결과물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에서 아놀드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압박 대상이 스위칭되어 코나테가 라인을 무시한 채 깊게 들어가야만 했고 이로 인해서 센터백 간의 간격이 벌어져 공간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놀드가 확실한 결과물, 경고를 받더라도 지연, 차단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존재했습니다. 세 번째, 반다이크의 선택. 사실 반다이크에게 책임을 완전히 물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베르츠의 영리한 움직임이 코나테와 반다이크 두 선수를 묶은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하베르츠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코나테가 살짝 내려와 백업 움직임을 보이니까 반다이크가 웨데고르를 향해 컨택을 시도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코나테는 스프린트 타이밍을 놓쳤고 반다이크를 중심으로 수비수 사이 간격이 엉망으로 벌어져 버렸죠. 다음으로 라인업에서 이미 패배한 이유가 뭘까? 실점 과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말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역압박에 능한 소보슬라이가 빠진 것에서부터 이처럼 높은 수준의 팀을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리버풀식의 공격 루트가 나올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누네스의 벤치 스타트로 인해서 말이죠. 딱 이 장면 하나 보시면 됩니다. 전반 18분 알리스터가 볼을 잡는 상황인데 이날 리버풀의 라인업으로는 아스날이 이처럼 4-4-2로 내려앉아 수비 간격을 좁히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왜일까? 평상시 같으면 상대 센터백 공간에 누네스, 디아스를 위치시켜 상대 수비 라인을 우리의 플레이를 통해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알리스터, 아놀드, 코나테로 하여금 우측에서 스루패스 타이밍, 스루패스를 성공시키지 못해도 몇 번 시도하다 보면 상대 최종 수비 라인은 누네스나 디아스의 움직임 하나로 끌려 나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벌어진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조타나 다른 미드필더들이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센터 포워드로 나선 선수는 학포입니다. 직선적인 라인 침투에 능한 자원이 아니며 스프린트 볼 경합에 능한 선수가 아니라 포켓에서의 움직임이 더 좋은 유형의 포워드이기 때문에 직선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 센터백을 내려앉힐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리버풀이 공략해야 하는 주된 패턴은 저 말도 안 되는 사이 공간에 패스를 넣어 세밀한 움직임을 통해 풀어내야 하는 것인데 참고로 프리미어리그 기대 실점 1위가 바로 아스날입니다. 기대 실점 17.6, 실제 실점 22, 맨시티가 20.6, 24, 리버풀은 28, 22. 맨시티는 수비를 하는 와중에 상대의 볼을 빼앗기 위한 행동 그리고 득점하는 과정에서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아스날은 공격적으로는 맨시티와 비교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수비적으로는 맨시티보다 더 안정적인 운영을 택
택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 선취골을 먹히고 나면 이를 뒤집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버티는데 아주 능한 팀이죠. 따라서 누네스, 소보슬라이 두 명의 선수가 빠진 가운데 아스날의 수비 라인을 뒤로 내리게끔 유도할 수 있는 포워드 자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라벤베르, 각포, 조타, 디아스 모두 그라운드 경합에 능한 자원은 아니며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죠. 디아스를 제외하면 스프린트조차도 장점으로 말할 수 없는 선수라서 직선적인 공격을 선호하는 리버풀 입장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림이 몇 없었습니다. 무조건 전반전은 버티고 후반전 중반부에서부터 아스날의 선수 간격이 벌어질 때쯤 누네스와 그 외의 선수를 투입하여 희망을 봐야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반다이크의 실수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크겠지만 솔직히 전술적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도 몇 없었고 리버풀이 본래 잘하던 패턴의 공격 작업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스날은 대단히 좋은 찬스를 자주 만들어냈고 수비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놀드를 왜 측면에 두어야 했는지 공격 작업에서 답답했던 이유에 대해 더 세밀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실점 과정 하나 뜯어보기만 했는데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왜 리버풀이 아스날전에서 답답했었는지 약간은 답을 찾으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